대중국 관세 인사 결정은 가장 직격타를 맞는 게 테슬라고, 테슬라 중에 가장 저가 모델 같은 게 60% 가까이 됐는데 CATL 배터리 탑재한 테슬라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굴지 완성차 회사들이 신차를 계속 쏟아져 내면 낼수록 테슬라는 점점 떨어질 거로 보이고요. 배터리 출하량 선두권에 있었던 CATL, 파나소닉 모두 부진한 상황이고, 후발주자였던 삼성 SDI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고요. LG 엔솔이 북미에서 보조금 받는 자동차의 17종,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LG 엔솔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본업은 전업 투자자고요. 지금은 주식 투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밸류체인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출연인데 너무 긴장도 되고 설레이고 성장형 유튜브 채널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전지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언론에서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지표가 또 엄청 빨리 좋아지는 상황도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분된 상황인 것 같고요. 2차전지 섹터 자체 실적 추정이 가능한 40개 넘는 회사의 시가총액 합산이 270조가 넘으니까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2200조, 코스닥이 420조니까 전체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에 대략 한 13%, 1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큰 섹터고요. 그러면 항상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주가가 폭풍 성장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AI 반도체도 언젠가 조정을 겪고 하락을 하겠죠. 그 AI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과연 어디 있을까? 지금은 화장품도 너무 잘 나가고 소위 말하는 미용 의료기기도 잘 나가고 저도 좋게 봅니다. 전력기기도 잘 나가고 하지만 이 AI 반도체라는 1000조, 1500조 시장을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일단 없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좋은지 2차전지가 좋은지 상대적인 매력들을 끊임없이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캐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캐즘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질학적 용어에서 가져온 것처럼 말 그대로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제품 새로 나오면 먼저 막 빨리 쓰고 싶은 사람들, 얼리 어댑터의 수요가 끝났으니까 대중들은 수요를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데요. 대중들이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전기차, 그러니까 매력적인 싼 전기차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중화될 정도로 휘발유차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기들의 패권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연은 됐지만 2030년을 필두로 엄청 지연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 지연된 건 1년에서 2년 정도고요. 2030년에 대략적으로 전체 완성차의 한 55%에서 57%가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30년, 2032년으로 미뤄진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친환경 차로 간다. 다만 가기 전까지의 부침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휘발유 차들이 자기만의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벌금을 많이 맞기 때문이고요. 글로벌 정부 정책상으로도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지만 휘발유 차한테 굉장히 푸시를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로 다 바꿔라의 강력한 일환으로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예 생산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동화라는 거는 굉장히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에 최적화된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전기차가 그동안 없었는데요. 24년 하반기를 필두로 올해 24년이죠. 24, 25, 26, 27, 28 5년 동안 여태까지 전기차가 나온 차량 대수가 대략 50대라면
2028년까지 누적 50대를 뺀 신규로 대략 150대가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150대고요. 5년 동안 앞으로 신차 전기차 쏟아지는 게 180대에서 200대 정도가 신차로 쏟아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휘발유차 만드는 데서 전기차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는데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싼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드디어 올해 8월 달에 아주 매력적인 기아의 EV3가 나오고요. GM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로 내놓는 그 에퀴녹스란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휘발유차랑 가격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질 거고 휘발유차는 점점 생산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폭이 넓어지면 전기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에 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충전 인프라가 불편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지금 최고로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는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전기차의 충전 성능을 기존의 흑연 음극재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 충전 성능을 높여놨거든요. 성능도 높아지고 충전 속도, 시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이 좋아지면서 전기차를 타면서 느끼는 만족도나 불만이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를 탔을 때 휘발유차랑 탔을 때보다 유지비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싼 거죠. 예를 들어 휘발유차 1년에 예를 들어 기름값을 30만 원을 낸다. 같은 모델을 비교했을 때 전기차 썼을 때는 1년에 이 전기 충전기 한번 살 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 사면 끝이에요. 집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한전에서 이제 끌어다가 해서 사면 되고 외부에 나가서 충전소 들어가서 충전하더라도 휘발유 값의 3분의 1 가격인 거죠. 엄청나게 싼 거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전기차가 빠르게 못 크는 이유는 우리나라랑 중국은 전력비가 엄청 싼데 유럽하고 미국은 다른 상황인 거죠. 왜냐면 유럽하고 미국은 전기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유럽하고 미국의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이거 늘어나겠어? 했는데 신재생이 전기세를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재생이 치명적인 단점이 전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전력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커버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고 이 원전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그 전력원이 급부상하면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유럽하고 미국이 프랑스, 영국 다 원전 강국이고 미국은 미국은 원전의 1등 국가라고 할 정도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원전이 커지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전력비가 그렇게 비싼 정도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맞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의 전력비가 너무 비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원전과 신재생이 잘 보완돼서 전력비 낮추는 거를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 유럽 정부가 이 전기차 산업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엄청난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시장을 이 소위 말하는 방어 커버를 쳐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는 아까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차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전자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까지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의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이동수단이자 이 전기차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도 생겨나고 전기차 안에서 다양한 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냥 자동차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하고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하고 결합돼서 산업 간의 융복함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시대적 이
친환경이라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좌우와 핵심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월별 자동차의 판매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잘 팔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가장 윗단의 전기차 OEM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좋아야 되는데요. 5월 달에 가장 최신 데이터죠. 5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다행인 건 드디어 5월 달부터 조금 판매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월 달에 가장 부진했던 게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판매 전략도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라 그 SK온이라는 배터리 업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포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포드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8,966대, 그러니까 대략 9,000대 정도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데이터 중에 가장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차가 전년 대비 45% 늘어난 7,714대, 기아 역시도 전년 대비 127% 증가한 7,197대, 그리고 완전 후발주자죠. 도요타가 203% 증가한 2,816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기대하는 밸류체인이죠. GM이 8,414대로 1, 2, 3, 4월 달 평균치보다 50% 증가한 월 10,000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GM은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요. BMW가 23% 증가했고 아우디가 16% 증가했고 폭스바겐 4%, 닛산 82% 증가했는데 딱 완성차 상위 탑10 중에 한 군데만 아주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테슬라 주가 오르면 우리나라 2차전지가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 전기차 업체에서는 테슬라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도 아니고 테슬라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회사, 빅데이터 회사, 뭐 AI 회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마치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했죠. 그 선점 효과는 인정하는데 테슬라가 마치 전기차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테슬라 시장을 점점 GM, 현대기아차, BMW, 폭스바겐, 아우디, 닛산, 혼다, 도요타 이런 글로벌 굴지의 완성차 회사들이 신차를 계속 쏟아져 내면 낼수록 테슬라는 점점 계속 떨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를 제외한 너무 다행히도 5월 달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모두 좋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출하량은 말 그대로 물량 나간 Q인데요. 배터리의 출하량 딱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5월 데이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나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1월 달부터 4월 달 누적 데이터가 눈에 띄는 거는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압도적인 1등인데요.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파나소닉이 마이너스 32%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례적으로 월별 데이터 중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럼 파나소닉이 줄어든 만큼 어딘가가 벌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30% 넘는 성장 나온 유일한 글로벌 배터리 탑6 중에 하나인 삼성 SDI 선전이 상당히 돋보인다. 삼성 SDI가 미국에서 33% 증가했고요. 유럽에서 역시 32%. 그래서 평균 북미, 유럽 모두 30% 가까이 증가했고요. SK온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LG엔솔도 부진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LG엔솔이 CATL하고 유럽에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미국에서는 대략 7% 정도 성장했고요. 유럽에서는 한 20%대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CATL도 연간 북미하고 유럽에서 50% 이상 성장하다가 굉장히 선택의 폭이 줄었습니다. CATL도 성장률 자체가 16%까지밖에 성장을 못하면서 CATL 선두권에 있었던 CATL, 파나소닉 모두 부진한 상황이고 후발주자였던 삼성 SDI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고요. 앞으로 중요한 지표로 나올 건 게 이 관세입니다. 관세 엄청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은 이미 8월 1일 날 이제 발효 예정으로 대중국 관세 결정 났죠. 전기차 자체는 100% 관세, 배터리는 7.5에서 25%,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 핵심 광물 0에서 25%. 그러면 이 중국 자동차가 품질이 좋아서 아니면 디자인이 좋아서 아니면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서 아니면 중국 전기차만의 어떤 뭔가의 독특한
소비자를 끌어당길 만한 강력한 메리트가 있어서 성장한 게 아니고 싸서 여태까지 BYD나 CATL이나 중국의 뭐 자동차들이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이 관세가 이렇게까지 막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면요, 중국 전기차 자체가 성능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세까지 매겨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배터리 회사가 국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ATL 탑재 비중이 가장 높았던 테슬라의 모델 3가 테슬라 내에서 CATL 배터리 탑재 비중하고 판매 비중 자체가 한 2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CATL 배터리가 테슬라 중에 가장 저가 모델 같은 경우 60% 가까이 됐는데, 이러면 CATL 배터리 탑재한 테슬라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관세 인사 결정은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테슬라고,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 가격이 싸지 않아서, 아시죠? 테슬라가 가격을 막 왔다 갔다 어쩔 때는 인하했다 올렸다 막 무슨 폐 시가처럼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자기네들이 장난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질 뿐더러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까지 더 힘들어지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거로 보이고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재미난 데이터가 LG 엔솔이 북미에서 보조금 받는 자동차의 17종,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LG 엔솔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I가 12종의 차종에 그 배터리 보조금을 받고요. SK온이 10종의 차종에 보조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면 국내 업체들이 엄청나게 관세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제 또 기사가 났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유럽도 아마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EU가 내달부터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기존의 20%대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는 일부 CATL을 제외하고는 CATL만큼 큰 중국의 어떻게 보면 회사가 BYD인데, BYD는요 미국에서 점유율이 뭐 0. 몇 프로,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배터리가 75에서 맥스 80%까지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유럽은 치열하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럽은 아까 미국에서 1%도 안 되는 BYD 배터리가 상당히 그 유럽 배터리 전체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BYD가 올라왔고요. CATL하고 LG엔솔은 뭐 0.1, 뭐 0.3 차이로 매달 데이터에 따라 왔다 갔다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EU가 지금 관세 폭탄을 48%까지 한다는 거는, 이것도 재미난 게 자동차마다 차이를 줬어요. EU 연합의 관세 조사하는데 비협조적인 중국 전기차는 더 최고 세율을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독일의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스웨덴의 볼보, 지리, 헝가리 BYD, 그러니까 BYD는 헝가리에 공착지 짓고 있으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는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고, 스웨덴의 볼보차는 지리랑 합작이니까 또 그 부분 관련돼서 좀 관세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고, 그나마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BMW나 폭스바겐 쪽은 유럽 내에서도 중국에 투자를 받아야 되거나 중국 판매 비중이 높으니까 반대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나라가 뭐 프랑스, 영국,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자동차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국의 자동차 보호 산업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중국한테는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고요. 유럽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초과되는 이 관세를 부과받고요. 우리나라는 EU의 무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랑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이 EU의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전기차가 싸게 유럽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세금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 보여서 미국 시장보다 유럽에서 상당히 LG엔솔이 CATL의 점유율이 뺏기고 고전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상당히 격차를 벌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